이거를 아예 따로 빼서 강의는 요번이 처음에 원래는 항상 했던 얘기인데 이걸 아예 뺐어요. 요번에 요 얘기 좀 우리 내가 기억에 따로 좀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따로 했어요. 따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되게 많다고 해서 제 리더십 강의는 제 리더십의 근간, 나는 리더십을 좋은 생각으로 하냐, 근간. 누구냐면 존 맥스웰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 책을 엄청 좋아하고 이 양반 책은 거의 다 리더십 강의하는 양반인데 제 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실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 다룬다는 거죠. 이 양반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뭐 되게 유명한 책, 불변의 리더십 이런 것도 있고 리더십 수업 못하는 이런 여러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건 학문은 아니거든요. 뭔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기 경험을 분석해서 얘기하는 그 정도죠. 이게 만약에 학문이었으면 뒤에 무슨 학이라고 이름이 붙어있겠죠. 시비야. 사실 리더십은 너무 형태가 다양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만 해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어떤 특정해서 정답은 이거다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학문이 될 수 없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자 이런 뜻을 받아들이기 쉽고 리더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리더의 역할을 얼마나 해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나 연장을 해보셨거나 뭐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보셨겠죠. 아니면 그런 경험이 거의 없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원장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리더들.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간다. 이끌어간다. 함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나오죠. 이끌어간다고 나와요. 이거 챗GPT에 물어봤어요. 여기 이끈다고 나와요. 리더십은 주책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에서 나와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어쨌든 이끈다고 나와요. 이끈다는 건 어떤 느낌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누군가 이끌고 있다고 내가 앞에 선봉자고 동등한 느낌으로 내가 너한테 급여를 요만큼 줄 테니 넌 나한테 요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해줘라는 느낌이 아니라 리더라는 건 누군가를 데리고 가는 느낌, 이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돈 이만큼 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해줘. 이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리더가 아니에요. 그냥 계약하는 거죠. 이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따라오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너무 지금 뭐랄까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영어 다시 리더십 이렇게 검색해보시잖아요. 별게 다 나와요. 삼국지 막 조조 유비 막 순권 이런 것도 있어요.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친화적. 요새 뭐 MBTI 이런 걸 리더십 리더십은 성격이 좌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샤이한 성격이야, 좀 내향적이야. 그렇다고 나는 리더가 될 수 있고 전혀 콰이어트란 책 아세요?
되게 유명하시죠. 거기에 보면 내향으로서 최고의 자리가 리더들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죠. 저는 외향인이에요. 딱 거기서 바로 외향인이까지. 외향인인데 내향인이라고 리더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약간 소셜하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내가 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시고. 근데 그건 나의 캐릭터지. 내가 리더가 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리더는 캐릭터가 아니라 태도, 티튜드. 리더십 모습을 좀 상당히 계획적이죠. 병원에 1년 목표가 있어야 되고 5년 목표, 10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은 당연히 있어요. 저희 치과 와보시면 저희 이제 직원 식당이 따로 있는데 저희 병원은 비전 5년 목표 다 써 있습니다. 저희 치과 비전이 뭔지 아는데 써 있지 않아요? 알고 있나? 저희 치과 비전은 100년을 유지하는 치과라서 제가 죽고 없어져도 남는 치과. 5년 목표는 디테일하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더는 누군가를 끌고 가야 돼. 근데 어디를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못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단기적 1년 목표는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1년에 연매출 10억을 하겠어. 아주 단기적 목표죠. 직원이 8명을 늘겠어. 그럼 단기적 목표. 5년 목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10년 목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어쨌든 목표를 세우셔야지. 그게 애들 데리고 따라갈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애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수많은 길이 있을 거예요. 그게 중에 난 저기를 가겠다고 얘기하고 애들 데리고 가야지. 그때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리더는 정치적이에요. 정치의 핵심은 뭡니까? 내 편 만들기. 내 편 만들기. 정치의 핵심은 남의 생각을 나한테 동조하기. 내 생각에 내 편 만들기. 때에 따라서 편을 가를 줄도 알아요. 의도적으로 편가르기를 해야 되는 것도 정치죠. 잘 편을 갈라서 일부러 병원에 편을 만들고 그걸 내 편을 만들고 하는 것도 정치예요. 이런 이기적인데 표현을 정확히 따지면 나만 생각하는 이기가 아니라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직원은 조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명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직이 먼저예요. 내 병원에 어쨌든 나만 있으면 병원은 존재하니까. 그죠? 거기 이기적이야? 하지만 리더는 이기적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이기적이에요. 자, 지금까지 자초를 그만하고 리더십 5단계를 갑니다. 리더십은 제가 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비기너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굿맨, 세 번째가 석세스, 네 번째가 그로버, 다섯 번째가 맥스. 이게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레벨 1이 지휘 리더십, 레벨 2가 친밀 리더십, 레벨 3가 성공 리더십, 레벨 4가 성장, 레벨 5가 구루. 첫 번째 리더십 레벨 1 단계는 지휘. 그냥 내가 어떤 과장을 달면, 팀장을 달면, 부장을 달면, 원장이 되면 그냥 그때 생기는 리더십. 내가 그 지휘를 맡게 되고, 내가 그 직책을 맡게 됐으니까 생기는
자연스러운 리더십. 저 사람이 장이니까, 저 사람이 내 고용주니까 생기는 아주 낮은 단계의 리더십. 제 강의에서 그 단계는 비기너. 비기너 단계는 개원하시고 한 1년 정도까지, 길게는 더 가실 수도 있어요. 저걸 연차로 따졌을 때 편하게 저는 1년에 넘어요. 리더십의 강도는 너무 약해요. 왜? 그냥 진리에서 오는 거니까. 원장의 이미지는 초보 불신이라고 해요. 리더의 이미지는 직원들한테, 누구한테? 직원들한테. 왜 그럴까? 왜 초보일까요? 일단 얼굴도 너무 젊어. 얼굴도 너무 젊은다. 직원들의 비교 대상이 누굴까요? 내가 개원을 했어. 날 누구랑 비교하겠어? 예전 치과 원장입니다. 예전 치과 원장이 40대, 50대 있었을 거고 더 큰 병원의 원장도 있었어요. 이미 리더십이 쌓여서 리더십이 강했던 원장들이랑 나를 비교한다고 당연히 나는 모자란다. 당연히 나는 불신하지. 왜? 해본 적도 없는데 나도 이거 리더십을 처음 하는데. 중간 관리자는 실제로 유민합니다. 거의 모든 파트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직원들은 내 말 안 듣는 게 당연해요. 이거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인식해야 돼요. 왜 내 말을 안 듣지?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걔네들 눈에 초보니까. 인정해야 돼. 빨리 인정해야 돼. 쟤네들이 나를 저렇게 무시하고 있고 당연한 거다. 왜? 난 초보니까. 비기너니까. 당연히 직원들이 금방 나갈 거예요. 왜? 예전 치과 원장이랑 비교하면 난 너무 허접해 보여요. 뭐 직원들 관리하는 시스템 제대로 안 갖춰 있는 병원의 확률도 높고, 나는 지금 직원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어. 그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지금 비기너예요.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이때 여러분들은 갑자기 높은 단계로 가실 수가 없어요. 내가 갑자기 레벨 3나 레벨 4로 어떻게 가? 나도 이제 초보인데. 이때는 그냥 공부하시고 쉬우래. 별거 아니죠. 도덕책 같은 얘기죠. 무슨 얘기야 뭐야. 근데 직원들한테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 똑같아야 돼요. 환자분들도 도덕적으로 보시고, 환자한테 친절하게, 직원한테 친절하게 하시고. 지금은 어쨌든 내가 좋은 리더, 더 나은 리더십을 가질 수 없음에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다. 이게 좋냐? 이제 병원은 내가 뭘 더 해줄 수가 있겠어. 두 번째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좀 중요해요. 크라우나랑 크라우나시는데 1시간씩 걸리고 있으면 직원들이 나갈 거예요. 진료실력이라는 건 환자를 위해서도 필요하죠. 의사로서 당연히. 하지만 직원들한테 나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료 실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서 근간이 되기도 해요. 실력은 원장 밑에 있기 싫어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실력 관리하고 공부하셨겠지만 초반에는 진료 실력에 좀 더 매진하시고 진료를 잘할 수 있는 거에 매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비교 대상은 이전에 근무했던 치과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시간에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이 단계에서 뭘 하지 말아야 되냐? 기대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좋은 직원이 나한테 왔을 거다. 이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의 직원이 오래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합니다. 왜? 나갈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초보라서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제가 상담 시스템에서도 얘기했죠. 나갈 거니까 내가 직접 하는 파트를 좀 늘려야 된다고. 지금 단계는 여러분도 직접 하는 파트를 늘어야 돼요.
저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내가 하세요. 실제로 저는 수술 해피코를 5년 전까지도 했어요. 수술하고 내가 직접 전화했어. 전화 한 번. 수술 뭐 개업하자마자 하루에 10명씩 할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직접 할수록 리스크가 주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나갈 거고. 그래서 병원의 시스템을 컨설팅 업체에 맡기는 것도 좋아. 힘들고 어렵고 안 해봤으니까. 어설퍼도 내가 직접 하는 건 훨씬 더 좋아요. 어설프죠? 여러분 당연히 어설플 거예요. 어설프도 직접 하세요. 그래야 안 흔들려. 누가 나와도 안 흔들려. 수술하자 했고 내가 직접 하면 내 실장이 안 하겠다고 하거나 다음날 수술 해피콜 했어요. 저거 안 해봤어요. 그러면 뭐 걔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얘가 해줄 거다? 뭘 기대해? 도와달 거야 어차피. 여러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모든 걸 접근하셔야 돼요. 애들은 안 할 겁니다. 안 하는 게 당연해요. 왜? 편하게 쓰려고 여러분 밑에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좀 만만해 보여서 여러분 밑에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의식하셔야 돼요. 직접 하세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지. 2단계에서 실장은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어요. 원장이 직접 했어요. 개국공식. 개국공식이 뭐예요? 나라를 만들 때 공을 세운 신화 아닙니까? 조선을 만들 때 개국공식의 정도전. 정도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죽었지. 이방을 죽였죠. 죽어야 됐어. 왜? 권력이 나눌 수도 없어. 처음에 뽑은 실장이랑 지구복구하면서 나 이제 어서 죽겠는데 걔랑 같이 했어. 1년 됐어. 이제 병원에 조금의 시스템이 잡혔어. 근데 그 실장은 나랑 지금 권력을 나누고 있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병원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점점 직원들도 그 친구 말을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게 밑단까지 안 갈 거예요. 혹은 실장단에서 끊길 겁니다. 왜? 권력이 거기한테도 있어서. 조직이 작을수록 권력은 나뉘면 안 돼요. 조직이 커지면 여러분들 권력은 그에 비례해서 당연히 커집니다. 조직이 작을수록 권력이 나뉘는 거를 극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어쩔 수 없어. 나도 모르니까. 근데 병원이 좀 세팅되고 나면 분명히 실장한테서 권력이 뺏겨나가는 걸 여러분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요. 마음이 아프죠. 저도 처음 실장 자를 때 진짜 힘들었어요. 하지만 병원이 커지려면 잘라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권력을 나누고 있어요. 한 개원한 지 3, 4년 된 치과야. 가봐요. 처음에 들어온 실장이 계속 있어. 그럼 이 병원 분위기 좋구나라고 판단합니까? 그런 치과는 가보면 열에 9은 원장 힘이 약해요. 실장한테 저는 먹혔다고 표현합니다. 개원했는데 개원 멤버가 그대로 가 있다? 원장이 먹혔다고 표현해요. 제 말이 너무 좀 셀지도 몰라요. 후배가 전화가 와요. 실장 1년 됐는데 내보냈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축하한다. 대신 실장은 외부에서 뽑지 말고 최대한 네가 뽑아서 팀장국에서 너를 네가 올려서 네가 만들어라. 백치는 죽어야 됩니다. 실장이 너무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도 권력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럼 성장이 방해됩니다. 나는 이걸 해보고 싶은데 자 이제 우리 병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실장이 원장님 근데 이건 없어. 이건 애들이 좀 싫어.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권력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직원을 잘라본 원장과 잘라보지 않은 원장. 원장은 알을 깰 때 언제 깨냐? 저 실장을 자를 때 한번 깹니다. 잘 자르시고, 잘 자르고 그 자리에 좋은 면을 잘 앉히고 매출이 잘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여기 위생사분들 앉아 계시면 진짜 경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직이 작으시고 권력을 당해서는 두 번째, 굿맨입니다. 굿맨은 뭐냐면 친밀, 여기 존 맥스웰이 했던 얘기 중에 친밀 리더십. 이제 애들이랑 친해졌어요. 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보여줬거든. 나는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보여줬거든. 맨날 실기 쪼개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 애들이 알려줘. 리더십의 강도는 아직도 좀 약합니다. 원장의 이미지는 좋은 사람, 친절한데 이것까지 가. 제가 보면 한 반 정도의 직관은 평생 여기까지는 못 가요. 아닐 것 같죠? 여기까지는 못 가는 원장이 대다수. 직원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원장이 대다수입니다. 여기까지 못 가는 생각보다 여기까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중간관리사의 실장이 유명합니다. 한때는 좋은 사람 이미지가 깨지면 리더십이 약해져요.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해버리면 이제 안 된다.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강도를 늘리기도 어려워요. 좋은 사람 이미지가 깨지기 때문에. 직원 교체는 아직까지도 많이 되고, 직원 교체, 조직이 작기 때문에 직원 교체될 때마다 조직은 좀 흔들릴 수 있고, 리더십이 약해지면 계속되죠. 이제 계속. 하지만 2단계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이때 직원은 이런 말 해요. 아이고, 원장님 너무 좋으세요. 저는 웃고 있고요. 가보면 분위기 좋은 집 가죠. 우리 원장님 너무 좋으세요. 좋긴 뭐가 있어. 손 타고. 그래도 요 단계까지 오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뭐 하셔도 친밀감 강화하셔야 되는 거죠. 요 단계에 가시면. 직원들이랑 어떻게 친밀감을 쌓나요?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데서 그런 데서 쌓일 수 있죠. 그거 잘 하시는 분이라면. 근데 내가 그런 거에서 자신이 없으시다면 대화를 하시면 친밀감이 쌓입니다. 대화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 대화를 뭘로 하시냐면 뭐 개인사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환자에 대한 얘기, 진료에 대한 얘기, 뭐 경영에 대한 얘기 하세요. 지금 환자 진료 끝났다고 쑥 방으로 들어가셔서 문 닫고 계시지 마시고 자꾸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자꾸 직원이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를? 환자 얘기, 진료 얘기, 환자 얘기 하시는 거야. 환자 진상 왔다 가면 환자 진상 같이 까는 거야. 그냥 앉아서. 그죠?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대화를 하시는데 진료에 대한 대화, 환자에 대한 대화, 경영에 대한 대화를 하시고. 회식이나 뭐 점심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세게 그냥. 이건 내가 진짜 자주 보는 거예요. 직원한테 말 높이나요? 높여도 되고 안 높여도 돼. 나는 낮춰. 저는 낮춰요. 알았어. 이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정식살 같이 먹나?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안 물어볼 것 같죠?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데 직원들이 여러분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하겠어요? 드셔도 돼요. 밥 같이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먹었었어요. 얼마나 부지런한 행동이었는지. 자, 2단계에서도 하셔야 될 거 속간 얘기입니다. 실장뿐만이 아니라 직원 중에서도 안 좋은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편가르게 하고 환자한테 제습대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직원이 한 대여섯 명이나 혹은 일곱 여덟 명 정도 작은 조직이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 편이 한 두세 명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일곱 명이 다 편이면 더 좋지 않나요? 안 좋아요.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이 다 제 편이면 좋지 않나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편과 여러분들과 가깝거나 가깝지 않은 애들을 나누세요. 의도적이에요. 왜? 리더는 정치적이라고. 의도적으로 나누십시오. 그 중에 좋은 애가 있을 겁니다. 두세 명한테 확실하게 대화해주고 확실히 편하다. 근데 그거 애들이 느끼면 안 되겠지. 걔네 둘만 불러. 야 너는 내 편이야. 어? 야 돈 더 줄게. 야. 잡아놔요. 정치의 시장이 판단이에요.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섯 명이 우리가 다 좋아. 여섯 명, 일곱 명이 다 좋아. 우리끼리 다 좋고 애들끼리 너무 좋아. 맨날 끝나면 애들끼리 막 치맥 먹으러 가. 그런 조직이 훨씬 위험해요. 애들끼리 맨날 그냥 그렇게 치맥 먹으러 가면요, 여러분들 등 뒤에 칼 꽂히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들끼리 사이가 적당히 보는데 그 중에 두세 명이 내 편인 건 확실하게 그 두세 명이 알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밖에서 막 애들 앞에서 티내실 필요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그 두세 명만큼 확실히 내 편이라는 게 느끼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편을 갈라놓으셔야 돼요. 이게 정치예요. 리더는 정치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치예요. 의도적으로 내 편을 갈라놓으셔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경상도랑 전라도가 얼마나 거리가 된다고 그걸 편을 갈라놨어요. 제가 또 정치인들이 가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내 편 만든다고. 이거 대단하다고. 머리가 되지도 않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짓 다 똑같다고 보는데 우리도 정치를 해야 된다. 어디서? 병원에서. 안 그러면 병원 흔들려요. 그때 뭐 하시고 누구 입고 다녀요? 우리 치과 의사들이 대부분 착해요. 엄청 착하죠. 다들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치과에 갔잖아요. 누군가를 자른다거나 누군가를 편가리다거나 이런 거에 되게 힘들어요. 회사시키는 거. 근데 그걸 할 줄 알아요. 제가 지금 우리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막 지갑도 3번씩 하고 환자한테 지급되고 있어. 그걸 놔둔다고. 그건 리더 역할이에요. 잘라야죠. 칼을 뽑았으면 피는 무조건 묻어야 돼요. 그래야 이 칼을 자주 합니다. 칼을 뽑았다 다시 집어넣잖아. 또 뽑아야 돼. 힘들겠지. 뽑았으면 피를 묻히세요. 어려울 거예요. 누구 자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고 조금 신고하고.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 신고 안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조직을 위해서 피를 묻히셔야 돼요. 이 단계에서 피 안 묻히시는 경우 그냥 막 박사가요. 저는 조직이 커요, 그죠? 직원 50명 정도 돼요. 근데 저희 조직에는 나쁜 조직이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보이겠죠? 저희는 보여요. 그냥 쳐내고 싶죠? 저는 직접 안 하죠, 지금. 중간관리자들한테 얘기하죠. 쟤는 별로다. 들어가자. 분위기 좀 잡자. 그러면 애들 딴에서 잡죠. 마음따를 좀 시킨다. 조직이 커지면 그게 가능해져요. 내 손에 피 안 묻혀도 된다는 얘기야. 뭐 얘기하고 싶냐면 조직이 커지면 내 손에 피 안 묻혀도 돼요. 근데 조직이 작으면 여러분 손에 피 묻혀야지. 그죠? 저는 지금 제 손에 피 안 묻혀요. 커지면 안 묻혀도 돼요. 근데 그 손에 묻히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감정적인 태도 하시면 안 돼요. 막 화난다고 화 막 내시고
진료하다 막 집어넣죠. 지금 그런 건 없죠. 그죠? 저 옛날 K닥터 하던 경우 언제 집에서 집어넣어줬어. 야! 그거 가지고 2단계까지 군 매니어. 나같이 군 매니어야 돼. 군 매니지만 칼에 피해는 치신 줄 알죠. 자, 그 다음 석세스입니다. 2단계는 언제 생기냐면 병원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출이 5천 나오는 치과, 매출이 5억 나오는 치과는 리더십이 같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리더십이 없나? 없는 게 당연해요. 조직이 작으니까. 조직의 크기가 리더십을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를 가야 리더십은 좀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계속 매출이 그냥 그 상태야. 뭐 매출 5천, 뭐 4천 계속 그 상태야. 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아무리 뭘 해봐야 매출이 뭐 2억, 3억 되는 치과 가면 그 리더십은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리더십이 더 강해지려면 병원은 커야 돼요.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 외형의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리더십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원장의 이미지를 신뢰하고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중간 관리자가 늘어요. 실장이 한 명이었다가 이제 팀장까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의 숫자가 늘죠.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직접 손에 피를 안 묻히셔도 여러 가지 핸들링이 쉬워질 거예요. 그 중간 관리자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을 거예요. 저 중간 관리자들은 웬만하면 밖에서 데리고 오지 마시고 안에서 키우세요. 지금 저희 병원 총괄실장, 저희 네트워크 전체 부장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제가 10년 데리고 있어요. 저희 진료실장 1년차 할 때 1년차가 저희 병원 진료실장. 저희 실장도 7명 중에 4명이 1년차 때 저희 병원. 제가 다 제 키웠어요. 제 손이 비전에 다 제 손판에. 그러니 제 언어가 그대로 가죠. 원장에 대한 의존성이 큽니다. 원장이 대단해서 같은데 그렇다고 느끼기 때문에 권한 위임이 쉽지 않아요. 석세스가 나는 데까지. 복지 급여대로 반드시 필요해요. 병원이 성장했는데 애들은 그대로는 안 돼요. 복지 이때 2단계부터 이제 복지도 신경 쓰셔야 돼요. 병원 외양이 하시면서. 친밀감보다 권위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우리 치과 대단한 것 같아요. 직원이 5명이었다가 10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병원이 막 성장하고. 근데 뭐 해야 되냐면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이 석세스 단계를 가시면 매출이나 규모의 성장은 당연한 거예요. 중간 관리자 확대하셔야 돼요. 실장 올리가 이제 거기서 나가시고 팀장급이 여러분이 생겨야 돼요. 진료 1팀장, 2팀장, 상담실장을 따로 두게 돼요. 총괄실장과 상담실장, 상담을 분리하시는 거죠. 경영을 하는 경영실장과 상담실장 분리하시고 중간 관리자를 과목별로 확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리를 하는 인력이 중간 관리자뿐만 돼요. 무슨 책에서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이 다이렉트하게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7명이라고 합니다. 이재용도 7명만 다른다니. 지금 대통령도 7명만 다른다니. 한 사람이 다이렉트하게 핸들링 할 수 있는 숫자의 맥시멈 숫자 7명. 네, 조직원이 많아져요. 저도 여러분들이 핸들링하는 숫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뭐 하면 안 되냐? 복지 그거 그려주고 계시면 안 돼요. 조직의 성장은 직원의 혜택이 비례해야 돼요. 이거는 권위가 생깁니다. 자, 네 번째 단계예요. 이거는 존 맥스웰이 얘기하는 저기 성장 리더십인데 똑같이 제가 그룹이라고 봤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 성장하냐? 조직원이 성장.
내가 키우는 거죠. 애들을 내가 키우는 겁니다. 내 의도에 맞게 내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처음부터 병원을 크게 하는 치과들이 리스크를 뭐라고 보냐면 환자가 없는 그거보다 처음부터 200% 하는 치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리더십을 처음부터 레벨 3까지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원장에 대한 신뢰가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저기까지 가야만 하죠. 그게 제일 큰 리스크라고 봐요. 처음부터 크게 치과하는 거. 처음부터 크게 치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배포도 좀 있으실 테고 마케팅에 돈 안 쓰겠습니까? 모든 막 난리 부술 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치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 하면 저는 리더십이라고 봐요. 리더십이 처음부터 레벨 3까지 확 가버려야 돼요. 레벨 1, 2의 시간을 못 지내고 그냥 쭉 가버려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바로 그냥 성장시켜버려야 돼요. 리더십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레벨 4 정도 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내시는 겁니다. 실장, 키워내고 팀장, 이 중간 관리자 단계를 여러분들이 막 키워내면서 어떻게 돼야 되는 리더십? 어떻게 키워내냐? 어떻게 키워내? 어떻게 키워요? 용기가 있으신 분들. 리더의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그 사람한테 시키는 그 용기.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상담을 한 번도 안 해본 애한테 상담을 시켜보는 그 용기.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셔야 돼요. 의사인데 내가 들렸어요. 수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야, 제가 어떻게 시켜? 그때 잘 시켜보는 용기. 이 단계에서 여러분 용기가 하셔야 돼요. 이 그로우 단계는 직원만 키우시는 게 아니라 의사도 키우셔야 돼요. 여기 나오죠. 이때는 이미 조직이 커져 있을 거거든요. 의사도 키우셔야 돼요. 페이닥터는 어디서 했든 간에 내 병원에 들어오면 의사도 커져서 나가야 돼요. 저희 병원, 저희 네트워크 10개 지점 다 저희 페이닥터들이에요. 저희 불법 네트워크 아니고 돈 없어요. 저 단계가 가면 의사도 성장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성장시키니까 방금 얘기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 시키세요. 인간은 그때 성장합니다. 애가 한 번도 안 해본 거 시키십시오. 간단해요. 이때 이런 걸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걸 나와요. 뭐 해야 되냐? 골라내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얘를 내가 중간 관리자로 시킬지 안 시킬지 골라내는 그 안목이 중요합니다. 아마 2단계까지 가시면 경력이 있으실 테니까 2단계부터는 이런 눈이 좀 생기셨을 텐데 2단계 사실 저는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때는 자만하시면 됩니다. 이게 살면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순간순간 막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것 같아요. 저는. 2단계까지 빨리 가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 단계까지 가셔서 저랑 같이 소주를 한잔 하시죠. 스트레스 받아. 자, 마스터 단계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치과 네트워크 대표일 거예요. 아니면 엄청 큰 치과의 원장이. 내 리더십은 굉장히 강해요. 말 한마디면 될 거예요. 2단계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크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이거는 제가 늘까말까 사례를 대처전을 해준 게 없는데 제가 몇 군데 물어봤어요. 한 4, 5개 질문만 가지고 왔어요. 이걸 할까 말까 했어요.
근무 태도 안 좋은 직원 있어요. 엄청 물어봐요. 얘 뭐 지각 몇 번하고 말도 없이 오전에 안 나오는데 잘라야지. 잘했어요. 그러지 마요. 전체 실력 없다. 그럼 4년차로 뽑았는데 지금 내 방금 못하죠. 네가 해. 성적 잡고. 대대과. 실력이 떨어지는 건 내보내면 문제예요. 실력이 떨어지는 건 내보내면 문제예요. 여러분들 못하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들 병원에 들고 있잖아. 그치? 실력이 떨어지는 건데 안 되고 태도가 안 좋은 거 잘라야 돼요. 직원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요. 편이 갈렸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나요. 간다고 합니다. 그거 간다는 생각해요. 둘을 화해시키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그런 능력 없어요. 화해 안 돼요. 무슨 화해요? 한쪽 선택하시고 한쪽 버리세요. 이건 길게는 1년도 걸려요. 속간에. 확실하게 한쪽 선택하세요. 나머지 나가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한쪽 선택하시는 게 빠릅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빨리 안 나와야 돼요. 돈을 너무 많이 달래요. 꼭 입술을 이렇게 달라면 몇 시간 잘하고 주시고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하시면 알아서 나갑니다. 이거는 직원이 선택할 문제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직원이 그 정도의 아웃풋을 못 내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아씨 얘 이렇게 많이 달라는데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이미 걔가 그 정도의 아웃풋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열받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결정하면 돼요. 아웃풋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하면 되지. 그럼 걔는 나갈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지 마음대로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얘가 나갈 거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고?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을 직접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둘이 많이 싸우는데 편가라서 둘이 다 내보내야 된다는 양쪽이 편이야. 3대 3이야. 3 선택하시면 3대 3. 1대1로 싸워요. 2명밖에 없어. 나머지 편을 받는 얘네 둘만? 걔네 둘 다 나오면 되죠. 아주만 싸워주세요. 일단 우리 나이는 진짜 쌍욕하면서 싸워. 참나나 이러면서 싸웠어. 둘 다 나왔어. 얼마 전에도 있었어. 얼마 전에는 우리 식당 아줌마들 둘이 싸우더라고. 와, 시원해. 식당 아줌마들 싸움 못 봤죠? 와, 미쳤더라고. 두 분 다 내보내고 이제 지금은 왜 주죠? 둘이 싸우는 거야, 그냥. 그냥 둘다 내보내면 되지. 편가가서 싸우는 거지. 둘이서만 싸우고 나머지 애들 괜찮아요? 이상한 애들이 많아. 이런 거는요, 동시가 지키지 않는 이런 거는 이렇게 한번 대응을 먼저 하세요. 오버타임 수당이라도 확실하게 주시고. 근데 뭐 애가 막 지각하고 이러면 금태거리 안 되는 거 나가야 되죠. 오버타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애들 싫어하는 거니까. 늦어질 것 같으면 빨리 어떻게든 하세요. 여러분 실력이 느는 게 빠른 거야. 빨리 하세요. 빨리 하셔야 돼요. 이 약식이 영어 선수 잘해. 내가 어제도 막 하는 거죠. 세대이션 1시에 자는 거죠. 언제는 모르겠다. 문제가. 안 치는 것도 늦게 안 치고. 뭐 진료가 짧은 날인데. 이런 건 화내야지. 고생하는 실장이었습니다. 실장 부인이 생각보다 쉽고요.
실장 너무 목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실장이 너무 목매는데 실장의 의존도를 낮추셔야 돼요. 초반일수록. 직원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저도 그래요. 자, 저는 이런 거 쓰고 있어요. 직원이 직원을 데리고 오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직원이 직원을 데리고 와.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친구들. 저것도 좀 괜찮아요. 온애한테 50, 데리고 온 애한테 100 이렇게 줘봤어요. 오, 세잖아요. 100 주면. 데리고 온 애가 좀 비싸긴 한데 지금 당장 애들이 없잖아. 죽겠잖아요. 온 애는 오면 50 받아. 데리고 온 애는 데리고 오면 100 받아. 그럼 뭐 데리고 오면 이거 정말 안 걸릴 때 쓰세요. 저희 병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체험 공고 잘 보시고 기숙사 꽤 유의미한 곳이라는 거. 고생하셨습니다. 보시느라고. 질문을 따로 받나요? 질문 시간 따로 질문하실 분. 계약금을 포기한 그분은 바로 이 점 때문에 포기하시게 됐어요.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건물 계약 잘못해서 계약금 1,000만 원 포기하면 너무 아깝죠.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이 건물 계약하실 때 손해보지 않고 건물 계약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1,000만 원 계약금 포기한 원장님의 사연은 겨울에 건물 계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봄 되니까 이 앞에 가로수에 나뭇잎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고서 딱 보니까 여기에 병원 간판을 달면 간판이 안 보이겠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한번 로드뷰로 같이 볼까요? 자, 여기는 분당인데요. 조금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죠? 여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간판들 다 잘 보이죠? 그쵸? 잘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 겨울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 로드뷰를 잠깐 몇 단 전으로 돌려볼게요. 자, 3월쯤으로 가볼까요? 3월만 해도 이제 슬슬 잎사귀가 돼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재작년 8월쯤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변이 어때요? 아, 가로수들의 잎들이 무성해지니 간판의 가시성이 갑자기 떨어지죠. 그러니까 2층, 3층은 거의 안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1년 중에 잎사귀가 무성한 한 반 정도의 시간은 간판의 가시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1,000만 원을 계약금을 포기한 그분은 바로 이 점 때문에 포기하시게 됐어요. 제 강의에 와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하셨으면 참 좋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건물 계약하실 때 조심해야 될 건물 두 번째,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어요. 예전에는 용도 변경이 굉장히 쉽게 잘 됐었거든요. 근데 재작년 2023년부터 이 장애인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용도 변경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제 강의에 있는 강의록인데요. 1종 근린생활시설, 저희가 하는 게 의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을 개원하고자 할 때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이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100제곱미터면 3.3으로 나누면 한 33평 정도 되죠. 30평 정도예요. 그러니까 30평 언더인 의원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원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같은 건물 내에 일종 생활근린시설 의원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일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입니다.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됐는데, 밑에 보면 써 있죠?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설 신고라면 개원이 되지 않습니다. 필수사항이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요건 언제예요? 1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그 사이에. 그리고 100제곱미터면 30평 원저리에서 500제곱미터는 150평이거든요.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병원은 출입구 높이차를 꼭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주출입 접근로를 장애인이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고, 높이차를 제거해야 되는 거는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쉽게 하기 위함이에요. 권장사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복도폭이 너무 좁으면 휠체어가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계단 또는 승강기가 장애인 전용 승강기여야 된다. 이게 권장사항이에요. 그 다음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이거는 150평 정도인데 요거 이상이면 필수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되죠. 주출입 접근로, 높이차 제거, 출입구 이건 기본이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어야 돼요.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일 경우엔 예외지만 10대를 넘는 건물 같은 경우 무조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1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계단 또는 승강기가 장애인 전용 승강기여야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남녀 각각 있어야 한다. 건물 내부에. 150평 언더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는 한 80평 정도 할 건데 관계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뭐가? 합계가, 즉 건물에 여러분들 바닥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계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2층에 내과가 있었는데 이게 건물의 한 층이 80평이라고 해봅시다. 이때까지는 이 내과가 혼자 있을 때까지는 500제곱미터 즉 150평 언더니까 아까 얘기한 그 전 단계의 제한만 받아요. 이 제한은 필수사항은 안 들어가는데 그 3층에 예를 들면 정형외과가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그 순간 얘도 80평이죠. 그 순간 두 개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뭐가 되죠? 160평이 되죠. 이렇게 되는 순간 요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한 층에 내과가 들어갈 때까지만 안 받았던 그 규제가 3층에 정형외과가 들어갈 때는 받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그 즉시 요 시설들이 필수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시고 혹은 모르고 계약하셨다가 계약이 빠그라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 재작년인가요? 경기도 남부 쪽에서는 200평 정도 인테리어 하신 치과를 다 엎었어요. 용도 변경이 안 돼 허가가 안 나가지고요. 제가 실제로 아는 분입니다. 용도 변경을 여부를 좀 판단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으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이 계약이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한다고 써놓으셔야 돼요.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꼭 특약사항에 넣어놓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용도 변경 될 것 같아요 라는 말만 듣고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용도 변경 사항은요, 그 부동산 중개인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변경된 게 재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경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되는지 여부, 여러분들이 그걸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면, 그렇다면 계약하실 때 특약사항에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한다는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약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건물 세 번째, 경사로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이거는 아주 무조건 안 돼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경사로에 있는 건물은 사실은 저는 이건 이제 강의에서도 얘기하지만 환자 즉 모든 장사가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이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흘러내서 이렇게 고이는 자리가 흘러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고이는 자리에 입점하시는 게 좋아요. 물이 대표적으로 고이는 자리가 뭐죠?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이런 데 사람들이 멈추잖아요. 그런 데가 물이 고이는 자리. 경사로에 있는 건물은 어때요? 물이 흘러서 내려가니까 고이지 않죠, 그죠? 이런 자리는 유동인구도 좀 적지만 유동인구가 있다 한들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경사로에 있는 건물도 웬만하면 계약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계약하실 때 좀 주의하실 네 번째 건물은 나홀로 병원이에요. 가끔씩 경쟁을 좀 피하고 싶으셔가지고 건물 계약하실 때 무조건 이제 나는 누구랑 싸우는 거 너무 싫어 그냥 나 혼자 들어갈래 독고다이. 그게 왜 안 좋냐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할 때 자기의 선택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싶어 하거든요. 경쟁 상대가 없는 게 좋냐 있는 게 좋냐, 저는 경쟁 상대가 좀 약하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환자들은 A랑 B 둘 중에 그래도 B가 나니까 B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한 번의 과정만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을 땐 환자들은 의심해요. 내가 내 선택이 옳았는지. 하지만 선택지가 2개, 3개 중에서 내가 그래도 저 병원이 좋대 라고 선택해서 갈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 라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은 훨씬 더 잘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과도한 경쟁이 싫어서 그냥 조그만 지역에 나 홀로 병원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환자의 선택을 못 받거나 혹은 환자들이 병원을 조금 덜 신뢰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나 홀로 병원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계약하면 좀 후회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 중에 용도 변경이나 가로수, 뭐 경사로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것들은 제가 병원을 한 30개 넘게 지금 세팅하고 지금도 계속 제가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몸으로 체험한 이런 노하우들이거든요. 물론 말씀 못 드린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조금 피해야 될 건물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런 계약하시거나 혹은 개원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 또 기대해 주시고 저희 채널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요즘 치과 개원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오늘은 내가 70평대 치과를 개원할 때 필요한 비용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줄게. 오늘 보고 나면 얼추 감이 올 거야.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자료인데 이거 하나를 한번 갖고 와봤어. 보증금은 5천, 보증금은 5천이고 처음에 나가는 비용이지. 투자 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개원하기 전에 써야 되는 금액. 보증금은 5천. 인테리어는 보통 한 평당 200에서 250 사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 60 몇 평 될 거야. 70평은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간판, 내외부 사유. 우리 간판이 되게 비싸지. 사실 나는 간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간판을 좀 비용을 많이 책정해 놓고. 냉난방기, 이 냉난방기가 뭐냐면 그 보통 그 인테리어 할 때 에어컨을 따로 안 하고 천정형에다 하잖아. 그 중앙식 냉난방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엑스레이, CT 같은 거. 그리고 체어. 60 몇 평이면 6대 들어가거든? 6대 기준으로 한 대당 한 500 정도 쳐가지고 3천. 이 소장비는 뭐 오토클레이브나 뭐 여러 가지 장비들 있잖아. 뭐 초음파 세척기나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고. 그건 보통 한 많아도 3천 언더로 끊기고 한 2천에서 2,500. 그리고 재료. 치과 재료들 있지. 레진부터 뭐 시멘트 뭐 다 있잖아. 그거 싹 다 모아가지고 한 2,500. 그 임플란트 패키지. 뭐 회사를 하나 혹은 2개 이렇게 끊잖아. 몇 개의 회사를 거래할지 모르지만 그 패키지 보통 처음에 계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전. 세탁기도 넣어야 되고. 텔레비전이나 DID 뭐 이런 것들 하니까 가전들. PC. 우리 PC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 체어에도 들어가고, 원장실에도 들어가고, 데스크에도 들어가고, 그 엑스레이실에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체어가 6대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체어당 PC 한 대씩 들어가니까 6대. 그 다음에 엑스레이실 7대. 데스크 2대 정도 깔리니까 9대. 다음 원장실 1대. 미니멈 그냥 9대야. 그러니까 보통 6대 정도면 10개 가까이 그냥 바로 PC를 깔리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랑 보안. 보안은 뭐냐면 CCTV 이런 것들 해서 한 1600 정도. 인쇄물, 종이봉투나 아니면 죽봉투나 명함이나 이런 것들 한 250 정도. 그 다음에 홈페이지 300. 홈페이지 이런 것들은 진짜 고급으로 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 처음에 개원하면서 너무 고급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홈페이지 300 정도 책정했고, 오프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는 우리 처음에 개원할 때 물티슈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기타 500만 원. 토탈 쫙 하면은 비용이 현금으로 따지면 1억 4천에서 1억 5천 사이. 리스는 토탈 2억 8천에서 3억 1천 정도. 이걸 토탈 금액으로 하면 한 4억 3천 정도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60평대 치과를 개원한다고 그러면 4억 3천 정도 나오는 거야. 1금융권에서 우리 대출 받으면 한 5억 나오거든. 이걸 내가 올로 그냥 다 태운다. 그럼 대출 금액이 거의 뭐 부가세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출 금액 다 쓰는 거거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보증금이 뭐 5천이 아니라 1억이다 이러면은 넘어버리잖아, 대출 금액을.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분할을 해야 돼. 현금을 얼마로 할지, 처음에 그냥 알로 낼 현금을 얼마로 할지, 이거 나머지는 얼마큼 리스나 할부를 할지, 즉시납과 할부납을 나눠야 된다고. 즉시납과 할부납을 나누는 게 이제 그때 내 자금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무조건 현금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여기서 보면 보증금, 간판, 나머지 밑으로 가전, PC, 인쇄물 이런 것들은 처음에 내야만 하는 거야. 무조건. 이건 어떻게 분할 납부가 안 되는데,
원래는 인테리어도 분할 납부가 안 되거든. 임플란트 회사들이 그 인테리어 금액을 패키지에 얹어가지고 그거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용하면은 인테리어도 할부나 리스 납부가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월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 그러니까 요거 안에서 이제 내 자금 상황이나 이런 거 맞춰가지고 잘 세팅을 해야 돼. 또 리스를 몇 개월로 할지 이런 것도 정해야 되고, 어쨌든 토탈 생각해보면 러프하게 4억 중반대 60몇 평이다 그러면 60에서 70평 사이에 치과를 오픈한다 그럼 4억 중반대, 보증금이 5천일 경우에.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현금으로 얼마나 할지 리스로 얼마나 할지 정해야 되고, 요 표를 보면 무조건 현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계산해 가지고 현금과 분할 납부의 비율을 정하면 된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나오는 월 지출도 예상해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이제 내가 한 달에 얼마 쓸지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역시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월 지출의 표인데, 많다 그지?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나간다. 인건비는 5인 처음에 5명 고용하는 걸로 계산해가지고 연봉 3,000으로 계산했어. 그럼 인건비 한 1,250 정도. 이거보다 사실 조금 더 많거든. 요새 인건비 많이 올라서. 뭐 많긴 한 1,500까지 예상해도 될 것 같아. 퇴직연금 따로 들어줘야 되잖아. 퇴직금. 인건비 기준으로 10% 했어. 임대료 450, 관리비 평당 8,000, 기공료 700 정도, 골드값 150, 임플란트 패키지 할부 금액 300, 재료 250, 소모품 80, 복리후생비, 뭐 기숙사 같은 거 제공하게 되면 한 250 정도로 러프하게 잡았고, 통신비, 또 광열비, 대출이자는 5억 기준으로 계산한 거고 250 정도 나온다. 마케팅비는 150, 카드 수수료, 세무대행, 노무대행, 기타 합하면 러프하게 한 4,500에서 5,000 정도 나온다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개원시킨 치과들의 평균 정도의 세팅 값이거든. 그러니까 5,000 정도 나오는 거야. 할부가 많이 끊겨 있으면 더 나오겠지만 어쨌든 한 5,000 정도는 내가 60평짜리 하면 월 지출이 생긴다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5,000 정도를 벌면 똔똔. 그럼 내가 얼마를 벌어야 얼마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계산이 쓰잖아. 한 적어도 1인 치과고 60평대로 개원을 했으면 월 매출이 한 8,000은 최소한 나와야 페이닥터 하는 것보다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60평대다? 그러면은 내가 8,000 이상은 꼭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늘은 치과의 예상 개원 비용이랑 월 지출액을 알아봤거든. 되게 중요하지. 근데 이건 사실은 그 자리에 따라서 차이가 크니까 이걸 기준으로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하면은 내 예상 가격이 세워질 것 같아. 더 중요한 건, 오늘 영상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품목 자금을 구분해 놓은 거. 투자 비용이랑 월 지출액, 이 품목 자금 요거를 적어 놓고 하나하나씩 계산해 보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보길 바라고. 대표님, 오늘은 대표님이 실제로 개원시키셨던 사례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한 7개월? 8개월쯤 전에 개원 진행했던 사례를 한번 보면서 내가 어떤 점을 좋게 보고 이 자리를 추천을 했고 개원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쭉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치과 이름은 공릉 온치과고 위치는 공릉역이랑 태릉 입구역이야. 그 사이인데,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역 근처에 역세권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 심지어 아래는 2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인데, 근데 우리가 본 자리는 여기란 말이야. 왜 그랬을까? 한번 볼까? 거리뷰를 보면 보이는데 이 위치야. 치과는 여기 있지. 공릉 치과. 이 맞은편이 공릉도 도깨비 시장이거든. 전통시장인데 뭐 휴일 낮에 가보면 사람이 진짜 많아. 유동인구가 진짜 많고 사람이 되게 많은데, 특히 명절 때 가보면 뭐 난리가 나는데, 이 건물은 도깨비 시장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치과야. 가시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횡단보도 지나오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뭐 연결성도 굉장히 좋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난 특수상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인 역세권 상권이 아니라 특수상권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특수상권을 기반으로 약간 타겟팅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치과를 한번 검색해 볼까? 그럼 보면 역세권의 치과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위에도 마찬가지. 희한하게 이 가운데에 있단 말이야. 이 치과들은 뭐다? 공릉동 도깨비 시장을 타겟팅해서 들어온 거야. 왜 갑자기 이 역세권이 아닌 중간쯤에 치과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치과들이 모여있구나. 전통시장이 치과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전통시장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나 주변 상권이 중장년층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 치과는 사실은 중장년층이 주요 타겟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으로 자리를 잡게 한 것이. 또 하나 보면 여기 이렇게 중랑천이 흘러가. 이렇게 강이나 천 이런 것들은 상권을 나누거든.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 있는 요 파트랑 우측에 있는 요 파트는 구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던 이 주 지역은 요 박스, 크게는 요 박스인데 요 박스에서 그 중에서 조금 더 좁게 보면 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이 주 타겟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 건물의 기본 정보를 잠깐 볼까? 우리가 이제 원장님께 제공해드렸던 정보인데 약 75평짜리 상가였고 보증금 월세가 1억에 450짜리였어. 주차는 18대 정도 됐었고 뭐 굳이 용도 변경이 문제 생길 그런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을 했던 자리고 상세 분석한 거 보면 반경 500m 안에 배우 세대가 12,000세대거든. 그러니까 아파트가 2,800세대, 빌라가 한 9,100세대 정도 돼서 입점 시에 치과당 세대수, 내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치과는 보통은 1,000세대 정도 들어가면 괜찮고 세게 들어가면 800세대 정도까지부터 보거든. 특히 서울은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800세대 정도면은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수가 적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860세대, 치과 하나당 세대수를 나눠보면 860세대 정도 나오는 지역이다. 배우 세대의 연령부 볼까? 그럼 보면 60대 이상이 28%지. 그럼 50대부터 치면 50대, 60대를 합하면 40%가 넘는 굉장히 중장년층이 많이 분포하는, 의외로 20대도 살죠. 이거는 이제 빌라나 이런데 젊은 친구들이 조금 아무래도 자산이 많지 않다 보니 사는 친구들이 좀 있고, 반경 1000m로 했을 때는 배우 세대가 4만 세대가 넘는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이고, 판단했을 때는 치과당 세대 수는 1200세대 정도 나오는 곳이고, 우리가 주로 타겟하는 연령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인 것이 첫 번째 마음에 들었고, 특수상권인 전통시장이 타겟이었다. 이렇게 전통시장이 타겟이면 뭐가 좋을까? 여러 마케팅 파트에서 이득이 있는데, 전통사건이 타겟이다 보니 우리가 처음에 환자를 모객할 때 이쪽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치면 좋겠잖아. 상인의 MOU를 맺는다든지 초반에 마케팅 물품을 이렇게 서비스할 때도 타겟을 이쪽을 중심으로 쭉 하면은 초반 마케팅이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초반에 환자 모객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상권은 접근할 때 아예 그 전통시장이 목적이었으니까 이 전통시장을 아주 딥하게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인회랑 MOU 당연히 맺으면 좋고, 싸기 전에 개원기념 선물도 시장통에 들어가서 상인들께 좀 드리는 게 좋겠지. 기존에 한의원이 있던 자리고 당연히 한의원도 들어올 만한 자리지. 왜냐면 한의원도 역시 이제 타겟하는 연령층이 치과랑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간판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게 보일 거야. 건물이 이제 여식이 좀 되는 건물이었고 간판에 제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요새는 이렇게 간판적인 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판이 어떤 디자인으로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밤에 보면 난리가 나. 엄청 잘 보여. 그래서 초반부터 이렇게 타겟을 해가지고 들어갔고 지금 아주 결과를 잘 내고 있는 그런 물건이지.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런 전통시장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전통시장들은 우리가 이제 스페셜하게 아예 처음부터 노려가면서 들어올 필요가 있다, 이 얘기고, 그래서 너무 역세권에 매몰되지 않고 이런 특수상권도 좀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치과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초반에 개원할 때 1년 목표가 월 매출 1억이었는데 개원하고 한 5개월 만에 거의 그 수준까지 왔고, 물론 이제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니 그것도 굉장히 크지만 5개월 만에 목표 매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자리가 갖고 있는 힘도 있는 거니까 이 자리는 5개월 만에 매출 달성을 한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서울에서 최근에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자리가 많지는 않거든.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아예 동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권 하나를 딱 특수상권을 잡고 확
타겟해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초반에 이제 병원을 좀 키우는 데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노력과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이 자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만 집중해서 한번 분석해 본 거야. 이 자리는 75평 자리였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제일 좀 선호하는 자리거든. 60에서 70평 치과로서는 60에서 70평 자리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 지난 영상 한번 더 우리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지난 영상 보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월 매출 3억 이상 나오는 원장님들의 공통된 특징 4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3억이라는 월 매출은 사실 굉장히 높은 액수죠. 과를 불문하고 나오기가 만만하지 않은 매출액인데 그렇게 높은 매출액을 달성하시는 원장님들의 특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4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내 편을 잘 만든다는 거예요. 내 편 만들기에 아주 능한 원장님들이 보통 매출이 잘 나오십니다. 흔히 얘기하는 정치력이죠. 첫 번째로 환자를 내 편을 잘 만들죠. 랍보 형성을 잘 하시고 그런 분들은 처음에 환자 오시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CC 있잖아요. 칩 컴플레인 그거부터 보지 않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으면 그 아픈 주소를 먼저 해결하려고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환자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환자와의 랍보를 빠른 시간에 쌓습니다. 그래서 주저리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빨리 환자 파악하시고 내 편으로 만들 줄 아세요. 환자에 맞춰서. 그럼 환자를 내 편을 만드는 것과 두 번째가 직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사실 직원은 일반적인 보통 원장님들은 그냥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매출을 높게 만드시는 원장님들은 직원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아세요. 이 친구와 내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모습을 직원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사회성이나 뭐 눈치, 정치력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파트잖아요. 그래서 좀 가지고 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성격이나 그런 능력을 원래 가지고 나시는 분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가 좀 없으신 분들은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부분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특히 페이닥터 하시는 원장님들이 전부 다 진료에만 메모리 돼 있으신데 사실 페이닥터 할 때 연습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원내에 있는 직원들이랑 사이좋게 해서 내 편을 만들고 환자도 내 편을 만들고 이런 거 연습하시기 너무 좋잖아요. 페이닥터 할 때. 우리 직업이 라이센스를 딸 때까지는 사실은 사회성이 좋은 성격이 불리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라이센스라는 허들을 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성격이 성공하는 데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라이센스를 이미 취득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정반대되는 성격이 유리하다고 꼭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를 혹은 직원을 만날 때도 꼭 내 편 만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월 매출 3억이 넘으시는 원장님들의 공통점 두 번째, 과감함입니다. 과감함. 사실 병원이라는 거는 사업이죠. 사업이라는 거는 타이밍을 너무 늦게 투자를 한다거나 하면 성장이 멈추게 돼요. 이렇게 과감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개원 도와드리다 보면 이 개원지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셀렉을 하잖아요. 셀렉도 오래 안 걸려요. 그렇게 오래 안 봅니다, 자리. 2달이면 그냥 다 딱 셀렉하시고 나 여기다 개원할래요? 이렇게 하십니다. 어차피 오래 봐봐야 자리라는 거는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셀렉도 빠르고 결정도 빠르고 진행도 빨라요. 과감하신 분들이 사업을 성공하시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만약에 병원을 확장한다고 해볼게요. 병원이 지금 되게 잘 돼요. 막 예약도 가득 차 있고 막 대기실도 가득 차 있어. 근데 어떤 원장님들은 그 확장을 했을 때의 그 리스크, 내가 정말 잘 될 것인가, 확장하고 나서도, 혹은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또 있으니까 내가 이걸 또 언제 그만큼을 벌어서 갚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시는 원장님들은 타이밍을 안 놓칩니다. 우리 병원 지금 확장해야 돼. 그럼 바로 확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확장에 대한 얘기를 마치 화분에다 나무 키우는 얘기로 많이 얘기하는데 나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요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성장이 멈추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병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병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미루지 않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과감하게 병원에 대해서 투자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죠.
과감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월 매출 3억이 넘게 나오신 원장님들의 공통점 세 번째, 위임이에요. 위임이 뭐냐면 남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 우리 원장님들, 특히 우리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모든 일을 내가 제일 잘한다. 내 병원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굉장한 착각이거든요. 이 일은 원장님보다 잘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원장님 혼자 그 일을 만일 잘한다 손 쳐볼게요. 계속 원장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까? 원장님도 나이가 들어가시고 병원이 계속 커지면 원장님이 하시던 일은 이제 누군가 대신해야 해요. 그게 위임이죠. 그 위임할 사람이 내 직원이나 내 주변에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시고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하셔야 되고, 만일 그렇게 위임할 만한 능력을 가진 직원이 없다 손 쳐도 그렇다 해도 위임을 하는 거예요. 왜? 위임을 빨리 해야만 그 친구가 그쪽에서 경험이 쌓여서 그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이죠. 그 위임이라는 건 제가 좋아하는 책인 그 리더의 용기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리더의 용기라는 건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장님으로서 리더면 이 일을 잘할 만한 친구를 빨리 캐치해서 위임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수록 원장님은 그 위임하고 남은 시간을 더 생산성 있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진료만 하시고 진료하다가 병원 끝내고 집에 가시면 경영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병원 원장님들은 닥터의 역할도 있지만 매니저의 역할도 있어요. 근데 병원이 작을수록 원장님들이 닥터로만 일을 하시고 매니저로서 일을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원장님들이 자꾸 병원이 커갈수록 본인을 닥터에서 매니저로 자꾸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파트가 어느 파트든 위임이 돼야 됩니다. 위임을 해야지 생산적인 시간에 나를 몰아넣는 거죠. 원장님들 본인을. 위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 매출 3억 이상 나오는 원장님들의 공통점 네 번째, 데이터 경영입니다. 감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얘기. 경영을 감으로 한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네? 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그거를 머릿속에 그냥 저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도 수많은 데이터 서식이 있고, 월말이면 저한테 보고되는 보고서만 진짜 수십 장입니다. 이렇게 자꾸 데이터로 분석해서 전월 대비, 전 동기 대비, 작년 대비 뭐가 좋아졌고 안 좋아졌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하셔야 돼요. 감이 아니라 요새 우리 병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요새 우리 병원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이 매출, 신환수, 네트 이 정도의 데이터만 보고 그냥 끝나시는데, 그 안에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병원 안에 수많은 데이터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거를 기록하는 순간부터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개원하실 여러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경영은 뭘로 한다? 데이터로 한다. 그래야 확실하고 그래야 대비가 됩니다. 마치 예를 들면 신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지난달보다 요번 달이 신환이 5명이 늘었어. 근데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늘었지? 예를 들면 그냥 간판을 보고 온 환자인지 소개 환자인지 온라인 마케팅으로 유입된 건지 계속 체크를 해서 계속 카운팅을 하셔야,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오시는 환자의 비율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번 달에 줄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라인 마케팅에 조금 더 힘을 써야겠죠.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을 올라가시려면 경영을 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둥둥 떠다니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월 매출이 3억 이상 나오는 원장님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원이란 과정도 똑같습니다. 잘 하시려면 굳이 여러분들 혼자서 끙끙대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잘하는 사람한테, 저희 같은 업체한테 위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위임을 잘하는 것도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 중요해요. 제작이 2주차 때 걸려있어요. 되게 빠르다. 이거 되게 의외이신 분들 많을 텐데, 제작 기간이 보세요. 8주 걸렸죠?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 디자인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개원 준비 과정을 모르고 시작하시면 병원 시작하시기 전부터 월세 3달치는 그냥 날아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개원하신 보험과 원장님을 한 분 아는데, 그분은 준비 과정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하셔가지고 계약하고 실제로 진료 시작하기 전까지 5개월이 걸리셨거든요. 잘 준비했다면 10주면 끝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손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꼭 개원 준비 과정은 사전에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저와 함께 개원 준비 스케줄표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자, 보시고 계신 게 개원 준비 타임테이블이거든요.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대로 하시면, 지금 볼게요.
마지막이 몇 주 차죠? 10주 차예요. 10주 안에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10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1주 차부터 볼 건데 우리 계약을 언제 한 거죠? 요때 한 겁니다. 이때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신 날이에요. 아직 잔금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5천에 300짜리 계약했으면 한 10%인 500 정도 보증금만 내놓고 계약을 하신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약하고 나면 1주차 때 뭐 해야 되나요? 바로 시작할 게 뭐죠? 로고 디자인. 이름은 좀 미리 정해 놓으세요. 이름 그때 가서 이름 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실측 또한.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어요. 계약 당시부터 공사는 못 하는 거예요. 공사는 언제부터? 잔금을 내셔야 되고요. 잔금을 낸 이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잔금은 언제 치르냐? 약 한 2, 3주 정도 지난 요때 잔금을 치르게 돼요. 그럼 잔금을 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증금의 남은 금액 정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금액은 뭘로 하실 거예요? 대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주차 때 뭐가 있어요? 대출 진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주차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주 중요한 거, 로고 디자인, 대출 진행, 인테리어는 공사가 아니라 실측하는 거.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실제로 측량을 하는 거죠.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걸 하실 거고, 특히 치과 같은 경우에는 스탬 모집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스탬 모집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일찌감치 스탬 모집 공고를 내시는 겁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1주차 때 그 작업을 요이 땅 하시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대출 진행이 되니까 대출 때 대출 금리 싼 거와 비교해 가시면서 대출 쭉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하시고 보통 열흘,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대출 진행이 되니까요. 대출이 나옵니다. 한 2주 정도면 대출이 나온다. 그럼 3주차 때 우리가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잔금을 치러야 우리 뭐가 시작된다? 인테리어 공사가 4주차부터 시작된다. 인테리어 공사가. 그래서 1주차부터 3주차 사이에 측량하시고 인테리어 도면까지 확정이 되시는 겁니다. 잔금 치르면서부터 바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해서. 인테리어 공사 얼마나 걸리나요? 맥시멈 2달인데 보통 한 4, 5주면 끝나요. 한 7, 80평 기준으로. 100평도 5주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하기 싫어도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달 반, 길어야 한 달 반 안에 끝난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 중요해요. 홈페이지 제작이 2주차 때 걸려 있어요. 되게 빠르다. 이거 되게 의외이신 분들 많을 텐데 홈페이지가요, 제작 기간이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한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 걸렸죠? 홈페이지 제작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제작이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제작 시작하려면 당연히 또 병원의 이름과 로고는 정해져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고 디자인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홈페이지 제작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니까 2주차에 벌써 시작을 한다. 인테리어보다도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홈페이지 제작은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2주차 때 홈페이지 제작 업체 만나서 바로 요이땅 하시고, 또 그때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대출 진행되고 나면 그렇게 할 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장비, 이미 좀 익숙하신 장비나 쓰려는 장비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이때 업체들 만나가면서 계약하시는 겁니다. 쭉 계약하시는 거예요. 왜? 계약이 왜 가능하냐? 1주차 때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계약을 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약을 하시면 인테리어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이 장비들이 이때부터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때 계약을 하셔야 이때 세팅이 되죠. 그래서 5주차쯤 되면요, 여러분들 뭐 하시냐면 인쇄물 준비하시는 거예요. 종이봉투나 명함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인쇄물 디자인 셀렉 하셔서 인쇄물 받게 되시는 게 한 달 정도 길게 보시고. 전자제품이 있어요. 전자제품 뭐냐면 여러분들 병원에 PC도 있고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뭐 세탁기도 있고 뭐 텔레비전도 있고 별의별 거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리스트가 작성을 하셔가지고 한 7주차부터는 그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도 다 구매를 하셔서 인테리어 끝날 때 병원에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주차쯤 되면 이제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끝나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쓰실 재료나 뭐 치과 같은 임플란트 재료들 그때 병원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재료가 오고 임플란트 재료가 이런 재료들이 온다는 건 병원에 이제 재료를 차곡차곡 재료장에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필요해요? 스텝이 필요해요. 스텝은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뽑혀 있어야 돼요.
8주차쯤 되면 스텝이 있어야 같이 재료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스텝은 일찍 뽑아서 쭉 8주차면 어느 정도 뽑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주차 때 같이 재료 정리를 할 거고, 재료 정리할 때 뭐예요? 출근했으니까 가운 유니폼 직원들 같이 치수 재서 가운 유니폼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8주차 때부터는 병원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여요. 인테리어가 끝나가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는 직원들도 나와 있고 장비도 막 설치하고, 이때부터가 막 약간 뭐랄까 병원이 막 진짜 병원다워지는 느낌으로 가시는 겁니다. 8주차부터가 직원들도 나와 있고 같이 재료도 세팅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9주차쯤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병원 홍보물, 뭐 치과 같은 경우 칫솔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물티슈나 뭐 아니 반창고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작해서 하시는 거고, 신고 업무가 9주차쯤 됩니다. 신고 업무 이제 인테리어가 8주차쯤 마무리가 되면 신고랑 점검 업무가 시작되는데, 신고 업무는 보건소, 세무서, 소방서,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이런 신고 업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점검은 소방서 한번, 보건소 한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점검 잘 받으시면 신고 업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업무는 마지막 2주 동안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죠. 뭐 인터넷 설치나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마무리될 때쯤 해서 인테리어랑 뭐 인터넷이랑 전화, 팩스 뭐 이런 거, 복사기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 이제 TLD는 방사선 배지 같은 것도 신청하시고, 의료 폐기물 계약 이런 거 하시고, 마지막 주차에 환자가 올 때를 가상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9주 10주차 때 이제 인테리어 뭐 좀 미비한 점들 이런 것들 보완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꼭 10주면 딱 완성이 되거든요. 너무 길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이거를 막 10주 이상 걸려가면서까지 막 월세는 막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손해가 크잖아요. 10주 안에 꼭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게 이 과정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10주 안에 할 수 있다 말씀을 가볍게 드려서 쉬울 것 같지만 막 두서가 없어요. 막 만나는 사람 많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게 좀 내가 이런 걸 혼자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누가 옆에서 같이 나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바로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시는 거고, 이런 업체들 보면 아무래도 원장님처럼 그렇게 약간 걱정되는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저희 잘 되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장이다 보니 원장님들 마음을 사실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혼자 하기가 좀 버겁거나 좀 걱정되시면 저희 같은 업체랑 함께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원 준비 과정 10주 안에 끝내는 거 말씀드렸어요. 잘 공부하시고 10주 안에 꼭 끝내셔서 추가로 월세를 내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들 개원을 계속 많이 시켜드리니까 에 매몰되거나 너무 축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매몰되시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개원 과정에서 자리 찾는 데서 피해야 될 암초들인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대표님 주변의 동기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진료 능력이나 사회성이 좋은 분들이 개원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자리 탓인가요? 자리가 엄청 중요하지.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리 탓하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것도 장사니까 장사는 사실 몫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개원을 도와드리는 원장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개원은 어떤 보물섬을 찾아가는 항해가 아니고, 요거는 어떤 암초를 이렇게 피해가는 항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최고로 좋은 입지를 찾겠다 이런 생각보다, 이게 안 좋은 자리를, 최악의 어떤 선택을 피해간다 이런 생각으로 입지를 찾아가는 게, 보통 이제 원장들이 개원 자리 찾으면서 되게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걸 한 3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거든. 유동인구. 유동인구가 첫 번째야. 혹시 유동인구는 많은 게 좋은 게 아닐까요? 그치, 유동인구는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무조건 유리하긴 한데, 원장님들 보면 그 유동인구에 엄청 매몰된 분들이 많거든. 사실은 뭐 어떤 분들도 있냐면 건물 앞에서 막 유동인구 시간당 막 세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유동인구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다면 뭐 명동, 홍대 이런 데 있는 병원이 우리나라 1등이어야지. 거기만큼 유동인구 많은 데가 어딨어. 명동 가보면 진짜 길바닥이 안 보일 정도잖아,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런 데서 우리나라 1등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료 업종이 유동인구에 그렇게 예민한 업종인지를 알아야 돼. 유동인구에 예민한 업종은 분식집이나 보세 옷집, 편의점, 약국 이런 것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어가잖아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생활 밀착 업종이고 그리고 가격적인 허들이 낮으니까 지나가도 들어가면서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 근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여기 정형외과 있다고 아프지도 않은데 들어가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층에 잘 안 들어가는 거거든. 여기 2층에 치과 있다고 바로 들어가지 않거든. 우리가 유동인구에 예민한 업종인가를 먼저 알아봐야겠지. 물론 그 상권, 같은 상권에서 입지를 고를 땐 유동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그게 첫 번째 요소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 비보험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보다는 배우 세대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배우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들이 나이대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과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해야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더 전부 그 소상공인 365 이런 사이트나 아니면 뭐 나이스 비즈맵 이런 뭐 어플을 통해서 다 알아낼 수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건물 앞에서 유동인구를 세우고 있어지 않아도 되지. 그러면 유동인구 말고 혹시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원장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신축 건물. 신축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깨끗해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건 사실 몇 년 전에만 해도 나도 되게 신축을 옹호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새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져서 그때 이 땅에서 건축 시작한 건물들이 요새 나오는데 24년, 뭐 25년 임대료가 막 이렇게 떠서 나오는 거야. 너무 비싸게. 심지어는 같은 상권에 바로 옆 건물인데 신축이라는 이유로 평당 임대료가 3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해. 근데 신축의 가치가 그렇게 좋으니까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옆에 똑같이 2층에 있는 건물인데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는 임대료가 300인데 하나는 900이야. 그러면 600만 원 차이잖아. 600만 원이면 직원 뭐 둘 2.5명 이렇게 쓰는 인건비니까 과연 그 정도의 가치를 하느냐. 물론 신축 건물이 좋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가치까지 할 것이냐를 꼭 계산해 봐야 돼. 그게 600씩 한 달이면 1년이면 7천 가까운 돈이고 부가세까지 한다면 그러니 그 비용이 만만한 금액은 아니니까 그거를 꼭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신축을 어떻게, 내가 구축을 들어갈 거다. 그럼 신축에 밀리는 그 느낌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럴 때 우리가 익스테리어, 간판이라고 하는 익스테리어를 요새 아마 지나가면서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간판을 막 이렇게 크게. 그거 뭐 사실은 어느 정도 크게 해도 몇 천만 원에서 끊기거든. 근데 그건 단발성으로 끝나는 지출이니까 계속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지. 그래서 너무 신축에 매몰돼서 월 지출 비용을 크게 올리면 그게 다 나중에는 원장들한테 독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신축에 매몰돼서 심지어 입지는 구축이 좋은데 신축이라는 이유로 조금 더 떨어지는 입지로 가는 원장들도 난 너무 많이 보거든. 그런 선택은 자리 찾는 데서 좀 실패 요인이 아닌가 난 생각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세 번째로 얘기하는 이유는 원장들 중에 되게 아는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는 지역이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자라왔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뭐 거기 출신이시거나 부모님이 거기서 무슨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익숙한 지역에 가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환자가 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친환이라고 그러잖아. 원장이 개인적으로 연이 있는 환자, 친환이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병원에 도움이 되는 환자들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처음에는 그분들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병원 환자를 조금 환자 풀을 늘려놓으실 수는 있긴 한데, 특히 비보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환들한테 우리 수가 다 받을 수가 없거든. 뭐 할인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 뭐 아버지 아는 분이고 뭐 내 고등학교 친구인데 다 받을 거야? 뭐 다 못 받잖아. 그러면 이 수가가 낮아진다는 건 결국 병원의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친환이 도움이 된다?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 친환이 또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 얼마나 내 병원에 올 건지도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적은 세대수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미니멈으로 보는 배우 세대 인구수는 한 5천 명 정도란 말이야. 2천 세대가 미니멈인데 우리 수학과나 뭐 가정의학과나 이런 작은 의원들의 최소 단위 2,000세대. 2,000세대가 세대당 인구수로 생각하면 토탈 한 5,000명 정도인데 5,000명 정도를 아냔 말이야. 그 배우 세대가 5,000명이 우리가 미니멈인데 내가 그 자리를 알아서 들어간다고 해서 정말 내가 친환으로 5,000명 유치할 수 있냐는 거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장들이 내가 아는 지역이 익숙하고 조금 더 덜 겁을 내는 것 같아. 어차피 개원은 마찬가지다. 겁나는 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는 지역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들 개원을 계속 많이 시켜드리니까 많이 만나다 보면 이 세 가지 방금 얘기한 너무 유동인구에 매몰되거나 너무 신축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는 지역에 너무 매몰되시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개원 과정에서 자리 찾는 데서 피해야 될 암초들인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